영상을 만들다 보면 결과적으로 제가 한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비교적 정확하게 맞춘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바닥을 친 시기를 거의 정확하게 맞췄다는 것이고, 둘째는 2023년 상반기에 자산시장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저는 자산시장이 강세를 보이면 우선 비트코인이 특히 큰 상승을 보일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 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은 제가 예측을 잘했다 잘못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예측을 이용해서 향후 자산시장의 흐름을 예측해 보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는 지난 10월 23일 영상에서 이미 10월 21일에 지수가 바닥을 확인한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영상입니다. 이때는 주식시장의 비관적 전망이 팽배할 때라 코스피가 2000이 깨지네 마네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가 바닥이라고 확신을 했던 근거는 바로 지금 보시는 10월 21일자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이 기사의 행간을 해석하자면 경기 침체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크게 올리기는 어렵다는 것이 연준의 속내입니다. 그런데 금리를 크게 올리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용인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러면 자산시장은 상승을 할 것이다. 그러면 다시 더 심한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연준이 처한 딜레마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즉 금리를 올리기도 어렵고 내리기도 어렵다는 것이 연준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연준은 이 기사를 통해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크게 올리기는 어렵다는 고백을 사실상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준이 통화 긴축을 계속할 수는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21일에 주가가 바닥을 확인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연준이 통화 긴축을 계속할 수 없다는 말을 시장에 대놓고 할 경우 자산시장이 폭등을 할 것이므로 연준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파월 의장이나 연준 멤버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실제로는 긴축을 계속할 수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강경한 발언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즉 입으로만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자산시장의 상승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연준 멤버들이 매파적인 발언에 속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연준 멤버들의 발언에 주식시장이 등락을 할 수는 있지만 결국 큰 방향은 이미 이때 정해졌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는 기자가 연준과 교감을 해서 쓴 기사이지 기자가 자기 뇌피셜로 쓴 기사는 아닙니다. 그러면 10월 21일이 언제냐 하면 지금 보시는 화살표 지점입니다. 10월 21일 이후로는 주가가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연준이 계속 지적하는 것은 고용시장이 너무 견조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 보시는 기사는 1월 7일자 아시아경제신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일자리가 예상보다 좋았고 임금 상승률은 둔화되었다는 기사입니다. 즉 일자리가 좋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여력도 되고 더구나 통화긴축을 완화할 필요는 더욱 없다는 것이 연준의 표면적인 입장입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노동시장의 실업률은 수십 년의 최저 수준인 3.5%로 떨어졌고 비농업 부문 일자리 증가폭도 시장 예상을 훨씬 웃돌았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 상승세는 다시 다소 둔화되었다고 합니다. 증시는 둔화한 임금 상승률에 주목하며 상승을 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과연 이 기사가 맞는 말일까요? 자, 최근에 보면 빅테크를 비롯한 수많은 미국 기업들이 해고를 단행하고 있고 해고된 노동자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용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필라델피아 연준에서 12월 13일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그래프를 보면 2022년 2, 4분기 즉 4월에서 6월 사이에 일자리 증가율이 0.0%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일자리 증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3, 4분기는 아직 분석이 안 끝나서 분석 결과를 실을 수는 없었고요. 자, 그러면서 옆에 뭐라고 썼냐면 빨간 줄을 친 부분인데요. 고용노동청에서는 2분기에 104만 7천 개의 일자리 증가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거 다 거짓말이다. 실제로는 겨우 1,500개의 일자리 증가만 있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준의 분석에 의하면 불과 1,500개의 일자리 증가만 있었을 뿐인데 왜 노동부에서는 104만 7천 개의 일자리 증가가 있었다고 발표를 했을까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고용노동청의 통계에는 단순히 몇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는지만을 통계로 보여줍니다. 그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비농업 고용지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수입이 모자라서 밤에 배달의 민족 알바를 합니다. 그러면 일자리는 두 개가 생긴 겁니다. 한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편의점 알바도 하고 배달도 하고 택시 운전도 하면 통계상 일자리는 세 개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청에서 발표한 일자리 증가는 104만 7천 개이지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일을 하는 것을 모두 다 늘어난 일자리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늘어난 일자리는 1,500개에 불과할 뿐이라는 게 필라델피아 연준의 분석입니다. 특히 최근에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제조업에선 불과 8천 개의 일자리 증가가 있었지만 레저와 적객 분야에서는 6만 7천 개의 일자리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건 여러 개의 파트타임 관련 일이 서비스업에서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규직이던 어떤 사람이 해고를 당해서 파트타임으로 호텔 청소도 하고 저녁에는 배달 알바도 하고 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노동청이 발표하는 비농업 고용지수상으로는 3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지만 실제로는 1개의 일자리도 창출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시아경제신문에서 말한 예상을 넘어선 미국의 일자리 나라는 것은 결국 그런 의미이고 임금 상승률이 둔화된 것은 좋은 일자리의 사람이 나쁜 일자리로 옮겼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용 관련해서 연준이 겉으로는 고용이 좋다는 말을 반복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필라델피아 연준의 자료 등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장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말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연준이 금리를 조금씩 길게 올릴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연준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데에 한 표를 던집니다. 즉 결국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높게 올리기도 쉽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통화긴축을 완화한다는 신호를 내보내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설사 연준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시장에서는 이런 연준의 속내를 다 파악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상반기 자산시장의 강세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 말이 틀리고 연준의 말대로 고용이 그렇게 좋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는 오지 않습니다. 고용이 그렇게 좋아서 노동자들이 많이 벌어들이고 많이 소비하는데 어떻게 경기 침체가 오겠습니까? 설사 연준의 말대로 고용이 좋아서 거의 완전 고용 상태라고 하면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이는 결국 자산시장의 상승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래저래 2023년 상반기 자산시장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만약 제 말대로 고용의 질이 안 좋아지고 경기 침체가 온다면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증권사들과 주식 전문가들이 2023년을 상저하고로 예측했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즉 대부분 증권사들은 경기 침체 때문에 상반기에 주식이 하락할 것이고 하반기에 회복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속성상 이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11월 26일 영상에서 2023년 상반기에 주식시장이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하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 침체에 의한 실적 악화와 연준의 태세 전환에 의한 긴축 완화. 둘 중 어느 것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줄까요? 당연히 연준의 태세 전환에 의한 긴축 완화입니다. 즉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아도 금융장세가 오면 주가는 오릅니다. 이건 2020년 코로나19 때를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박살났지만 금융장세가 펼쳐지니까 주식이 폭등을 했습니다. 2018년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2018년 12월 20일 연준이 긴축을 완화한다는 시그널을 내보내면서 태세 전환을 하니까 주가가 곧바로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7개월 만에 정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이때 큰 상승을 준 것은 연준의 긴축 완화에 의한 금융장세의 결과이지 경기가 회복돼서 지수가 오른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주식 전문가분들이 경기 침체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준이 태도만 바꾸면 경기 침체와 관계없이 주가는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입니다. 제가 자산시장이 상승으로 돌아서면 가장 유망한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꼽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준 파월 의장은 인플레를 2%까지 떨어뜨리겠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해왔는데 저는 이 말에 상당한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플레를 2%까지 떨어뜨리는 것은 파월 의장의 희망사항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준이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크게 올리기는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인플레를 2%까지 떨어뜨리는 것은 당분간 어렵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에 민감한 자산을 사야 합니다. 저는 그런 자산이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은 인플레에 아주 민감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인플레 해지 자산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인플레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금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플레가 발생하면 비트코인이 오를 가능성이 크지만 금리가 오르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근데 연준은 금리를 더 올리지 못하는 상황임을 스스로 인정했지만 인플레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금리 인상은 억제되고 플러스가 되는 인플레는 높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자산시장 상승 초기에 유망한 자산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1개월 차트입니다. 최근에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자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자산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식 중에서는 여전히 성장주가 유리하다는 것이 제 의견임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